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오랜만에 또 멀리 계시는데도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는 한국하고 7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 아침 6시, 지금 6시 좀 넘었습니다만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 우리말로는 생활습관의학이죠. 네. 그래서 한 창조론자의 관점이다 했지만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비블리컬 퍼스펙티브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창조론자의 견해나 혹은 성경적인 견해라는 게 뭐 같은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창조론자의 견해는 조금 더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그런 어, 퍼스펙티브인데 뭐 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어,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의대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제가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물리학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의학에 대한 무슨 공부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왜냐면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고 그래서 시작한 공부인데 이게 생각보다도 이제 자꾸 빠져들어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이제 물론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난 강의도 몇 개 듣고요. 몇 개라는 게 이제 그나 시리즈이기 때문에 한 개가 한 몇십 시간씩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책도 구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럼 아마추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초에는 한국에 가서, 이것 때문에 한국에 갔습니다. 그때 뭐 다른 일을 안 하고,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생활습관의학이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지만 한국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로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의료 행정한다는 명분으로 받아줘가지고 가서 그 국제 그 보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IBLM International Board of Lifestyle Medicine에서 IBLM에서 실시하는 그 시험도 치고 그래서 오랜만에 객관식 시험 100서문 문제입니다만 시험도 치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어, 하여튼 뭐 통과를 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밑에다가 제가 제 소개에다가 다른 뭐도 쓸 수 있겠지만 적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 중에서 뭐 제가 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 1년간 제가 배웠던 파워포인트 강의 들은 게 한 2,50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뭐 책으로 공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읽었던 논문들 뭐 이런 거는 반영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해서 오늘은 거의 아마 한 90% 이상은 제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고 강의의 절반은 영어로 들은 게 돼가지고 영어로 들은 거는 제가 가능하면 우리말로 좀 이렇게 번역을 같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다 번역 못한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쭉 한번 제가 소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시간을 제가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21년 8월 달에 에스와티니라고 남부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조그만 소위 그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절대 왕정을 하고 있는 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전 정도 인구, 강원도 크기의 땅 크기, 조그만 대학에서 왔는데 이게 지금 국제공항입니다. 한 제 뒤에 서 있는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남아공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 비행기가 이 큰 국제공항에 뭐 아주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국제공항의 유일한 비행기입니다. 이 국제공항에 40인승 비행기 한 대 있는 경우는 아마 굉장히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음, 제가 일하고 있는 어,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라 그래서 MQ 그 캠퍼스가 이과대학 캠퍼스하고 메인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 이제 메인 캠퍼스입니다. 저도 여기서 제 사무실도 여기 있고 저희 집도 저 한 가운데 정도 저희 집도 뭐 렌트한 집입니다만은 거기서 학교를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마치 스위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뭐 가난해서 그렇지 사실은 경치라든지 맑은 공기라든지
사람들이 성품이 굉장히 온순해요. 이게 막 사납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가난하지만 인정 많고 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어렵게 삽니다만은 사이좋게 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아프리카에 이거 막 불안하고 사고 많이 나고 이거는 남아공역이고 여긴 비교적 안전하고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발 한 1300m 조금 넘는데 굉장히 아주 살기에 비교적 쾌적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 생활 습관의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우선 간단하게 정의, 그다음 역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쭉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을 생활 습관의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뭐 딴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만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적 생활 습관 중재, 중재란 말은 아마 의료계통에 계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만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인터벤션이란 말을 번역한 것인데 생활 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그런 것이 생활 습관의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비양리적인 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비양리적 생활 방식 행동과 같은 치료적 생활 방식, 그러니까 이게 좀 형용사형을 막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주로 이제 만성질환을 한번 고쳐본다 그런 의료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이 아니고 급성이라든지 혹은 외과적인 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상당히 그 단기적으로 어떤 그 약물 같은 걸 통해서 치료할 때는 이건 전통적인 그냥 의료에 사는 거고요. 이것은 생활 습관 혹은 생활 방식 이것을 바꾸어서 어,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증거 기반 의학이라는 것은 이건 이 운동 자체가 사실 서구 의학자들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의학이죠.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도저히 약물이나 이 수술과 같은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는 분야가 소위 만성질환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 자체가 기존의 의학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그런 그 만성 질환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치료책이다. 그 비슷한 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뭐 대체의학자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통합의학, 뭐 기능의학, 심신의학, 예방의학, 뭐 여러 예방의학은 기존의 체계 속에 있는 여러 분야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근래 의학계에서 이게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생활습관의학하고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짧아요. 생활 습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방법들, 중재들은 아주 오래됐어요. 사실은 뭐 어떤 의미에서 히포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학문 체계로서 만들어 가지고 오늘과 같이 보드 시험도 치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디플로메이트 자격증도 부여하고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최근에 원래 뭐 미국의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ACLM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된 것이 2004년이니까 금년으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이제 한국에도 그 지부 비슷한 사실 지부라고 하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한국에도 Korean College of Lifestyle Medicine 한국 생활습관의학원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 2019년이니까 금년이 2024년이니까 한뭐 5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2019년에 한국에서 첫 번째 그 보드 시험을 한국에서 물론 시험 자체는 시행은 이제 국제 IBLM에서 시작했는데 그걸 인터넷으로 중계를 하면서 시험 장소는 한국에서 치는 것이 2019년에 시작돼서 제가 작년 연말 12월에 쳤으니까 2023년이 제가 제 5회 그 시험에 응시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어떤 흔히 말하는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주류 의료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몇몇 사람들이 있어 시작됐지만 이것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기관은 하버드 의대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하버드 의과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혹은 강의로 이런 참여를 하고 있고요. 뭐 스탠포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고 뭐 예를 들어 예일이라든지 이뿐 아니라 제가 뭐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많은 주류 의과대학에서 기존 의학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서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참여하고 있고요. 요건 제가 번역을 다 하진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의료보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미국의 의료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메디케어하고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활습관의학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미국의 메디케어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첫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는데 아주 오니시라고 하는 딘 오니시라는 분이 제안한 프로그램이 이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메디케어 같은 데서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프로그램 제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생활습관의학에 몇 차례 제가 반복하겠습니다만 이게 다학제적 팀 접근을 해요. 물론 기존 의학에서도 다학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의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내과에 갔지만 내과도 여러 가지 그 뭐 정형외과라든지 뭐 호흡기 내과라든지 혹은 어떨 때는 정신과라든지 여러 사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협진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입니다만은 요건 조금 더 넓어요. 생활습관 의학은 예를 들어서 의사도 들어가지만 간호사도 정식으로 그냥 어떤 어시스턴트가 아니고서 정식 팀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강 코치, 스포츠 코치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심지어 셰프 요리사라든지 혹은 피트니스 지도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두고서 의사가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다르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에게서 리퍼를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정신과에도 리퍼하고 그쪽 사람들에게 이제 환자를 넘겨주는 거죠. 네. 또 필요할 때는 뭐 헬스 코치라든지 피트니스 전문가라든지 다이어티션 이런 영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주 훨씬 더 이제 그 범위가 넓습니다. 생활습관의학의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해야 어쨌든 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력적인 진료 모델. 기존에 물론 서구의학에도 협력적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의 그 의료가 의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죠. 의사는 지시하고 환자는 순응하고. 근데 여기서는 의사가 컬래버레이터로 혹은 가이드로만 작용을 하고요. 환자 스스로 자기 생활을 자기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남이 뭐 고쳐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왜 이제 관심을 갖는데 제가 이 공부를 쭉 지난 1년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성, 하나님 형상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성, 자기가 자기의 삶 혹은 자기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고치지 않으면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생활습관의학의 창조론적인 그런 측면이 아닐까. 기존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의료계, 서구 의료계지요. 뭐 우리나라의 대부분 모든 의과대학이 다 지금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구 의학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에 있으면서 동시에 또 서로 좀 기존의 그 의학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는 기존 의학은 개별 위험 요인들을 치료하는 생활 방식의 원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생활 습관 의학의 독특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의학에서는 비교적 의사가 이제 끌고 나가고 쉽게 말해서 수동적 치료를 받는 데 비해서 생활 습관 의학은 적극적인
환자가 적극적인 치료의 파트너로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효과가 없다. 그다음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약을 소위 진료도 하지만 진단하지만 또 프리스크립션도 하고 지시하는 데 비해서 의사가 환자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다르다. 그다음 기존 의학에서는 대개 단기적으로 치료가 다 대개라는 겁니다. 뭐 오래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활습관의학은 항상 장기적입니다. 생활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지만 생활습관의학에서는 환자와 의사의 협업 파트너십 관계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그다음에 그 약물 치료는 종종 최종 치료법이다. 약물로 안 되고 수술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르게도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기존 의학에서 그러면 강조합니다만은 생활 습관 의학에서는 생활 방식 변화가 주고 나머지 약물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 의미에서 보조수단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존의 의학은 진단과 처방에 중점을 두지만 생활습관의학에서는 근본 원인, 결국은 생활습관 바꾸지 않고는 많은 만성질병은 불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의학은 질병 관리가 목표고 생활습관의학에서는 질병 예방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습관의학은 우리 그 기존 의학에서는 예방의학, 프리벤티브 메디슨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의학에서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뭐 약물을 투여하거나 혹은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그렇지만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습관의학에서는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야 하는 데는 그 처방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예, 뭐 있을 수가 없죠. 대개 기존 의학에서는 독립적으로 의사가 한 사람이 대개 1대1로 환자를 진료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습관의학에서는 전문가 팀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디네이터로서 의사는 역할을 한다. 몇 가지 좀 사망률 생활습관의학과 관련된 어,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은 여기 아마 2003년인가 뒤에 좀 연도가 나오는데 WHO에서 2020년까지 앞으로 사람들의 사망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쭉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020년이 되면 이미 지나갔지만 전 세계 사망자의 3분의 2가 만성 질환으로 죽을 것이다. 만성 질환이 게 대표적으로 마음이라든지 심장병, 뇌졸중, 뭐 당뇨, 비만, 고혈압, 골다공증, 우울증, 치매 뭐 이런 등이 다 만성 질환이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한 3분의 2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런 잘못된 생활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좌식 생활 방식, 앉아서 저도 늘 앉아서 일을 하는데 열악한 식습관, 과체중, 비만, 흡연, 뭐 알코올, 스트레스 이런 등등이 결국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많은 사망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망률이 이런 것으로 생활 습관으로서 전체 사망률이 55%, 전체 사망자의 55%, 암 관련 사망률이 44%, 그다음에 심장병 관련 사망률 72% 증가했다. 통계들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만성질환의 70에서 90%, 이제 숫자가 조금은 이제 통계들마다 물론마다 좀 다른데 70에서 90%가 결국은 생활 습관 교정, 변화, 이런 그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예방될 수 있고 완치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역전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회복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통계를 아까 WHO가 발표를 했는데 2020년 되면 전 세계 사망자의 73%가 현재 그 만성질환으로 죽었는데 예측할 때는 2020년 되면 60%가 죽을 것 같은데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비감염성 만성 질환으로 죽은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이 더 큰 사망 원인이 되는 것이지. 세계 10대 사망 원인을 2016년에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은 WHO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은 제가 옆에다가 뭐
아마 이 병 이름에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용어들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순서로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이렇게 부르죠. 네. 호흡기 감염,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를 따로 하기도 하고 치매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그다음 당뇨,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사고 같은 설사, 결핵 이런 등등의 순서로 세계 10대 사망 원인입니다. 이 중에 위쪽에 있는 걸 보시면 다 이게 생활 습관과 관련된 만성 질환들입니다. 특별히 생활 습관 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후성유전학,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에피제네틱스는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 DNA가 있고 DNA가 발현되는 그걸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에피제네틱 모듈레이션, 후성 유전학적인 조절에 의해 가지고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 나타날 때 발현될 때는 우리의 환경 혹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달라요. 그걸 조절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건 아주 액티브하게 아마 박준호 박사님도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아는데 여러 가지 후성 유전학적인 그걸 통해 가지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정보가 바깥으로 발현될 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의 후성 유전학 쪽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DNA의 ATGC 이것이 변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생활 습관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학적인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DNA는 소위 유전 정보죠.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날 때, 바깥으로 드러날 때 후성 유전적인 에피제네틱한 그런 디스포지션 이런 것이 물론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위 생활 환경,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불우한 아동기 경험 사건, 그다음에 건강 지식, 지역 환경, 사회 경제적 지위, 건강 결과와 건강 관리의 여러 가지 계층마다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생활 습관 및 건강 습관 이것이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연구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수면 패턴이 다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난 우리의 생활 패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 패턴이 변화되게 되면 후성 유전학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변화된다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예가 텔로미어, 우리 몸에 노화 유전자가 있다는 거 아시죠? 텔로미어, 우리 염색체 끝에 캡처럼 씌워져 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제 복제를 반복하면서 점점 짧아져요. 짧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이고 세포가 늙어간다는 것인데 텔로미어 복제를 반복한다는 건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소하는데 이것은 텔로미어 노화, 실제로는 세포 노화, 한 개인의 노화죠. 그런데 이것이 텔로미어가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지금 연구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텔로미어 길이가 감소하는 것, 이것은 유전적으로 우리가 이미 나이가 들어가면서 불가피하게 그런 짧아지는 면이 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그것이 조절될 수도 있다. 양면이 텔로미어가 감소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우리가 제네틱한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생활 습관적인 소위 에피제네틱한 것은 우리의 생활 습관 변화를 가지고서 이거 늦추거나 혹은 오히려 더 길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포 수준에서 노화 역전을 위한 생활 습관을 보게 되면은 생활 습관의 포괄적인 변화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릴 수 있다. 이런 것이 그냥 뒷골목에서 있는 문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란셋 같은 것은 뭐 세계 최고의 의학지죠. 예, 이런 데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일일이
상고문헌을 소개는 안 합니다만 쭉 한번 빨간색으로 쓰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주류 의학계에서 굉장히 강한 운동 중에 하나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습관의학의 효능이 이게 무슨 효능이 있나 몇 가지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껍데기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뇨 치료의 가장 베스트셀러 약이 메트포르민입니다. 아마 이게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당뇨하고 다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메트포르민 복용하는 것보다는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게더 당뇨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꽤 오래된 통계입니다. 이것은 그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것인데요. 처음에 이제 치료하기 전에 before RX 하는 것은 치료하고 뭐 투약하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는 지금 생활습관 의학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하기 전에 그 혈관의 모습이고 3주 후 생활습관을 바꿔서 주로 이제 이건 음식을 통한 겁니다만 하고 나니까 이게 훨씬 혈관이 좋아지게 되고요. 3개월 후 옆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 혈관이 훨씬 더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심혈관 질환에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보고가 실제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여러분 스텐트라는 것들 보셨죠? 이래서 좀 어려운 말로 뭐 PCI 혹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다 뭐 이렇게 여기에서 쓰는 말인데 그 스텐트를 사용했을 때하고 그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 운동 중재, 엑서사이즈 인터벤션 해서 생존율이 오히려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어요. 지금 퍼센테이지 밑에고 스텐트 했을 때 50, 41, 뭐 35 이렇게 감소하는 데 비해서 엑서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삶을 바꾸었을 때 51, 48, 45 더 높아요.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 서큘레이션 내과 의학회입니다만 이런 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스텐트와 같은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오히려 생활 습관이 시간은 걸리지만 이것이 오히려 소위 그 심혈관계 질환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이 이건 뭐 굉장히 많은 그 문헌들이 있어요. 저는 물리학자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물리학에도 막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의료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의 삶과 또 죽음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뭐 폭발적으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특별히 그 관상동맥 질환 같은 혈관계통의 질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패턴, 생활 습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요거는 고지혈증인 경우도 보면은 뭐 컨트롤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중에서는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로바스타틴 혹은 스타틴인데 그거하고 식사를 포트폴리오 식단이라고 유명한 식단입니다. 그다음 채식 중심의 그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강하게 강조하는 여러 식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 식단인데 이 포트폴리오 식단을 가지고서 여러 주 동안 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런 오히려 그 로바스타틴이나 스타틴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LDL 저밀도 지단백질하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LDL, HDL이 있어서 훨씬 참 이것이 못지않다. 오히려 더 낫다 하는 이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한 3분의 1 정도는 수정 가능한, 다시 말해서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좋아지거나 혹은 완전 회복은 물론 안 됩니다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진전을 늦출 수도 있고 혹은 최선의 경우는 스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낮은 교육 수준 이건 뭐 바꾸기는 힘듭니다만 어쨌든 교육 수준을 높여서 그래서 리터러시를 높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늦게 혹은 알츠하이머가 덜 생기겠죠. 중년 고혈압, 중년 비만, 당뇨, 그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가지고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생활 습관의학의 6가지 기둥을 얘기하고 6가지 기둥은 이제 우리 국제 IBLM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거기다가 우리가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문제도 하나 넣어야 안 되겠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생활 습관 의학을 하는 많은 의학자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걸 한 개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도 그냥 넣은 거. 한국에서는 작년에 세상 떠난 박상은 원장 같은 사람이 전에부터 늘 얘기하던 걸 제가 몇 가지 조금 소개를 좀 하는 겁니다. 우선 첫째, 생활 습관 의학의 6가지, 국제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6가지 기둥, 요 표와 같은 표는 물론 제가 그림인데 이 그림은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딴 분들이 그린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우선 음식 영양 문제, 두 번째는 신체적인 활동, 운동이죠. 세 번째는 수면의 문제, 네 번째는 스트레스, 그다음 다섯 번째는 그 여러 가지 위험한 물질 중독 뭐 이런 것들, 여섯 번째는 소위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소위 그 소셜 커넥션.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한다면 이제 영성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첫 번째 영양이나 음식, 뉴트리션 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시대에 따른 음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와 채소 먹어도 좋다. 타락 이후 홍수 이전에는 그래도 여전히 모든 식물을 먹어라. 홍수 이후는 피를 제외한 모든 육식을 허용하고 물론 식물과 더불어서 육식을 허용하고 율법에는 보면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만 먹어라 이렇게 돼 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이제 그 자유롭게 되죠.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 혹은 목매어 죽인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거 성경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에, 이런 그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채식주의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채식 중심의 식단을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홍수 직후에 대홍수 직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육식을 허용하는데 그 육식을 왜 허용했을까? 아마 홍수 직후에는 뭐 다 파괴가 됐으니까 짐승들 이런 짐승들은 아마 같이 타고 있는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식물들이 없었을 겁니다. 뭐 아시겠지만 식물을 심어가지고 소출이 나고 그걸 음식을 먹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허용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홍수 이후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피폐해지니까 고단백질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채식과 더불어서 육식도 하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음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정결한 삶 혹은 거룩한 삶과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 음식법이 있고 유대교에서는 뭐 코셔라고 하는 유대 율법에 의한 그런 또 음식이 있고 또 코란에서는 할랄 음식,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식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삶의 경건함 혹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뭐 대부분의 종교에서 사실은 하고 있지만 성경은 특별히 이런 면에서 예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오늘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채식 중심의 식단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 좋은 식단이 뭐냐, 자연식품, 식물성 식단 이런 걸 강조하고요. 육류 중에서도 특별히 그 좀 나쁜 육류 말고 좋은 거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주로 좀 배제하고 딸기, 녹색잎 채소, 콩류, 레기움 계통의 이런 것을 섭취를 하라. 피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대인들이 정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설탕이죠. 설탕.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위 청량음료죠. 그 다음에 고기, 그중에 특별히 적색육, 레드미트 문제가 되고, 그다음 페스트리, 그다음에 과자, 치즈, 유제품, 추출된 식물로의 특별히 열대성 오일 이런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양 원칙을 보면 자연식품, 식물성 식단, 가공하지 않은, 가공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빠지게 되고 어떤 것이 너무 지나친 밀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피해야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신경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특별히 그 포화지방,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당뇨와 직접 관계가 되어 있죠. 그다음 염증과 관련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비타민은 보충제가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SSB, 슈거 스위턴드 비버리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청량음료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먹게 됐을 때 텔로미어에 직접적으로 짧아지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음료를 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기둥은 운동인데요. 성경에서 운동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별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 필요가 생긴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일하느라고 부지런히 또 어디 가려면 걸어가야 되고 이게 다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시대에는 뭐 피트니스 가가지고 운동해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운동 자체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때도 게으른 사람은 있었고 부자들은 부자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도로 운동을 하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라.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 몸을 잘 건사해야 된다. 잘하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6장 같은 데서 고린도서 3장 같은 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운동 열심히 해라는 얘기 성경에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와서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 특별히 20세기 굉장히 그 모빌리티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앉아서 있는 그런 직업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운동을 안 하면은 이게 운동 부족이 되는 겁니다. 운동과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일 빠르게 걷는 사람은 빠르게 건다는 말은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뭐 40% 낮아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하고도 이것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인지 능력 저하를 한 38% 낮출 수 있다. 또 적당한 형태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인지장애 위험이 35% 낮다. 이런 결과들이 이 비슷한,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활습관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항운동과 인지능력. 운동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걷는 거 유산소 운동이죠. 저항운동은 여러분 이렇게 당기고 하고 그러니까 밀고 이런 거 저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균형운동. 제가 어떤 운동이 균형 속합니다. 그 균형을 잡는 운동도 하고 이런 저하 운동을 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 다리 근력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도 향상된다.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운동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등도 내지 격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뇌를 성장시킨다. 그다음에 앉아있는 좌식 행동은 격렬한 운동에 이점을 부여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앉아있다가도 얼마 시간 간격을 두고서 일어나서 움직인다든지 그런 활동을 거기서 결합해서 한다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부지런히 일주일에 3시간씩 저도 일주일에 3시간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한 3개월 정도 걸으게 되면은 여러분 뇌의 신경세포 아시죠? 뉴런이 많이 자라서 해마, 히포캠퍼스 그 부피가 증가하는 해마는 우리 기억력 담당하는 그런 뇌의 부위입니다. 마치 그 바다에 해마처럼 생겼다 해서 해마라고 그러는데 장애 성인 아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운동을 잘 안 하게 되죠.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한 절반 정도가 유산소 운동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장애가 있지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수면의 문제인데 수면의 축복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아도 시편이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신약에도 좀 있는데 잠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것도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고요.
또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와가지고 잠에 대한 연구는 뭐 오래전부터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수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면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정 수면 시간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내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아주 어린아이들은 뭐 12시간에서 18시간 잔다 뭐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성인들은 7시간에서 9시간 자야 된다. 이러면 여기서 9시간 자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7시간 자는 것도 쉽지 않은 한국의 상황인 걸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잠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 특별히 여러 가지 이 화면, 전자화면, 전자기기, 통신기기 발달로 인해서 그런 속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수면이 부족한 사람과 수면이 정상적인 사람하고의 소위 면역 반응, 면역에 대한 조사인데요. 수면 부족한 사람과 그 대조군, 그 수면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을 비했을 때 수면 부족한 사람이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혈관이나 대사질환 쪽에 많이 병이 생긴다 하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수면 시간과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이 사망률 이런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 적게 자면 오래 살지 못한다. 저도 이게 늘 고민입니다. 특히 수면 시간이 감소하게 되면 심장 대사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스트레스한 말은 우리가 오늘날 만든 말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곳곳에 우리 마음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또 행복감에도 부정적이다. 많이 있죠. 잠언이라든지 마태복음에도 제가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입니다만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빌립보서 4장, 베드로전서 5장 이런 말씀에 보면은 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어, 조금 요새 말로 하자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스트레스는 물론 좋지만 나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하는 뭐 명령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이건 제 그림이 아닙니다. 저도 가져온 건데 우리 뇌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코끼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뇌 속에 코끼리가 들었다 생각하면 우리 삶이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겁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혹은 유익한 스트레스를 갖고 나쁜 스트레스는 줄이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은 우리의 그 해마세포, 기억력 세포죠.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학습에도 굉장히 나쁜 데서 아이들 공부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기유발이라든지 에너지가 아무도 감소하게 되고, 그다음 우리 혈관, 특별히 뇌혈관 같은 데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 좋은 스트레스는 반면에 새로운 세포들 간의 이 연결, 특히 뉴런 같은 신경세포 같은 거, 그다음 우리 기억력에도 스트레스가 좋은 유익한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오히려 향상시키고요. 또 학습 속도도 빠르게 하고 여러 가지 두뇌 활동을 장려하죠. 그래서 소위 몰입 채널, 이 플로우란 말은 독특하게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우리가 다른 컨텍스트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특하게 몰입 채널, 몰입이란 말로 저는 처음 이번 공부하면서 알게 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스킬과 이 내가 해야 할 과제가 적절하게 평행을 이루고 서로 맞을 때 우리가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스킬은 많은데 챌린지가 너무 작아 그러면 지루한 겁니다. 반면에 아니 내가 그런 능력은 없는데 너무 챌린지가 심해 그러면 걱정거리가 생겨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죠. 나쁜 스트레스. 그래서 몰입 채널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이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막 한다든지 혹은 너무 쉬운 걸 하게 되면은 이제 지루하게 되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중독의 문제인데요. 이 중독은 성경에도 중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어,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도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민, 이것이 아마 뭐 구태에 우리가 붙인다면은 내가 원치 않고 이게 죄인데 혹은 몸에 안 좋은데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안 할 수 없는 자꾸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그게 어쩌면 이게 중독의 특징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돼서 제가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적어 본 겁니다. 뭐 술과 담배에 대한 거, 담배는 물론 그 당시에 뭐 팔레스타인이 없었기 때문에 얘기가 없습니다만은 술에 대한 경고는 뭐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은 지금은 요즘은 지금 중독 의학에서는 중독은 질환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뇌 질환이다. 심지어 범죄다. 뭐 이렇게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독을 하나의 뭐 중요한 질병으로 보는 것은 이미 꽤 제가 알기로는 의료계에서 오래된 것입니다. 중독성 물질 중독이 있고 행동 중독이 있고 삶의 중독이 있는데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아는 흥분제, 여러 가지 그냥 우울증 약이라든지 그중에 알코올도 들어가고 아편육, 오피오이드, 환각제, 흡입제 뭐 등등 이런 건 이제 자꾸 반복하게 되면 중독이 되죠. 네. 그다음에 중독성 행동 혹은 삶도 있는데 음식, 운동, 그다음에 일하는 거, 뭐 심지어 스피리추얼 obsession까지도 중독에 집어넣습니다. 비디오 게임, 휴대전화, 화면, 쇼핑, 도박, 포르노, 성교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중독의 범죄에 넣는 것입니다. 중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몸에서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냥 그 신경 전달 여러 가지 이런 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를 바꿔요. 편도체라든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무슨 해마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어요. 네. 그래서 한번 바뀌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도파민 반응 시스템, 보상 시스템 자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대표적인 우리가 중독 물질 중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 니코틴입니다. 미국에 이런 통계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매년 죽는 사람이 50만 명. 그래서 사망자 5명 중에 1명은 담배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한다. 또 문제가 된 건 간접흡연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자꾸 옆에서 담배 연기 맡아가지고 죽는 사람이 뭐 4만 명. 이게 엄청난 사람이 죽고 있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으로 한 사람이 죽을 때, 한 사람이 죽을 만큼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 한 30명 정도는 한 30배 정도, 30배 중, 30명 중에서 한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관련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뭐 한 10년 정도 대략 일찍 죽는다고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1,600만 명이 흡연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이제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역시 흡연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특별히 청소년들 사이 흡연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흡연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가? 이런 담배 연기 속에 뭐한 4천 가지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다 그래요. 세포를 손상하고 암을 유발하고 뭐 60아홉 가지의 화학 물질, 니코틴, 뭐 중독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화탄산가스 뭐 등등 손수건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손수건 테스트는 저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하얀 손수건을 가지고 담배를 한 모금 쭉 빨아가지고 폐로 삼키지 말고 그냥 그 뭡니까 담배 연기를 손수건에다가 휙 품으면은 니코틴이 그게 묻는다 그래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쭉 담배 연기를 빨아당겨 가지고 퇴에 넘겼다가 다시 후 내쉴 때 하고 니코틴이 한 70%가 폐에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얀 손수건에 묻는 니코틴의 양이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만큼 담배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폐해가 그다음에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흡연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담배 냄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백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침, 천식, 폐암, COPD, 당뇨, 발기부전, 면역체계 등등 그 외에도 뭐 치주 질환, 뭐 다른 여러 가지 암들, 심장, 협심증, 뇌졸중, 식욕부진 등등 여자들이 되면 불임도 문제가 되고요. 혈전의 문제도 되고 담배 연기가 없는 그런 연기 없는 담배 좀 나오죠. 그것도 문제가 된다. 역시 그것도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각종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전자담배도 문제가 된다. 전자담배도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 보고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담배는 안 하는 게 좋다. 특별히 그 약물로 인한 중독성은요, 그런 말을 해요. 한 번 처음에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은 그게 마지막 중독되기 전 마지막 약물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시작하게 되면 그다음 못 끊는다 이게. 중독은 연속되어 있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의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서 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금연을 위한 캠페인 같은 거, 또 어나니머스 같은 알코올 중독자들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어도 성공률이 100%가 아닙니다. 한 50%, 4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과음, 술 마시는 거. 옛날에는 그 술이, 지금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적포도주 한 잔은 괜찮다. 하지만, 물론 그 포도주 같은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로 인한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타난 최종적인 결론은 알코올은 한 방울도 해가 더 크다. 이익보다 더 크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각종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특히 간 같은 데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음. 또 알코올은 여러 가지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결론도 지금 있습니다. 각종.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이건 뭐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은 성경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할 때, 우리 말을 가지고서 행동을 가지고서 사람을 상대방을 찌르고 또 그게 또 내게 또 상처로 다가오게 돼. 특별히 잠언과 인생의 지혜를 담은 잠언에 그런 얘기가 많고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관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감기도 더 잘 걸린다는 그런 통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좋은 인간관계 혹은 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데 기술이라는 것은 너무 이 핸드폰만 잘 들다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죠. 그다음 자신감 부족, 뭐 이런 등등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의사소통 능력 부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 관계를 나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고립, 요즘 특별히 고독사라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 고립, 이것도 사망률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 밑에 보면은 개인의 사회적 예측 요인에는 우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제 외로움의 제일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 둘 다 똑같이 결혼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같이 대화를 하고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은 뭐 그 자체가 사실은 뭐 큰 축복이죠. 그다음에 종교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거, 클럽이나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거, 이런 것이 남성, 여성도 비슷해요. 미혼, 사회적 접촉이 적은 것, 종교 활동에 자주 참여하지 않는 게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망률을 높이는데 실제로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감, 그래서 뭐 내 혼자 행복하니까 좋잖아요. 오래 뭐 똑같이 살아도 좋은데 행복하면 오래 산다 하는 것이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테이킹 하는 것이 AI라든지 또 빅데이터가 발달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수십만 데이터들이 그냥 곳곳에 지금 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장수 혹은 건강, 이거 굉장히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 행복한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안 한 연구가 없을 만큼 많은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혈관 건강,
부교감 신경계 효과, 그다음 낮은 염증, 강력한 면역 체계, 텔로미어가 더 길고요. 또 내분비, 엔도크라인 쪽도 더 발달해 있고 더 건강한 행동을 하고요.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있는데 창시자는 마르틴 셀리그만이라고 아주 보니까 긍정 심리학하고 대부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6편에 교수하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명예교수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분은 뉴욕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은 종교적인 배경이 어떤가 찾아보니까 뉴욕 출신의 유대인 집안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긍정 심리학은 이 속에 뭐 어떤 신이라든지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심리학자들이 의도적으로 아마 그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의 정의는 개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번영할 수 있게 하는 강점 및 미덕에 관한 과학적 학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의미롭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최선을 배양하기를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삶에서 사랑하고 일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향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 심리학이 있다. 긍정 심리학에서 제일 대표적인 말이 있어 PERMA, PERMA. PERMA란 말이 이터널하다는 영어 표현의 라틴어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퍼머넌트 할 때 PERMA. 여기는 PERMA. 여기 이제 마르틴 셀리그만이 제안한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는 positive emotions, 긍정적 정서, 두 번째는 engagement, 참여, 그 다음 사회적 관계, relationships,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 mean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취, achievement, 혹은 goal, 목적, 이런 것에서 첫자를 떠서 PERMA. 이게 이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한 개 한 개 다섯 가지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긍정 심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 신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건 원래 6가지 기본 국제적인 그 IBLM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은 복을 주겠다 하는 구절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잠언, 출애굽기 뭐 여기 곳곳에 있죠. 어, 신앙과 건강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통계가 이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얇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하기가 쉽잖아요. 인과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기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신앙이라는 게 내가 어제 예수님 영접했다 해서 오늘 병이 낫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지만 꽤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혹은 질병 대처, 빠른 회복 이런 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낫다. 그런 결론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종교적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건강 문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참여와 영성은 더 긴 수명 극복 기술, 병을 극복하는 그다음에 건강 관련 삶의 질, 그다음에 불안, 우울증 및 자살 감소 이런 그 소위 건강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환자의 영적 피로를 해결하면 질병 회복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약인가 이런 그 제하에 약간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니까 나무가를 인용한 거예요. 이건 월스트리트는 아시게 되면 경제 지식의 의학 저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 비해 전혀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사망률 증가. 이거는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우는 것과 비슷할 만큼 차이가 많이 났다. 그런 얘기를 아시게 되면 월스트리트 저널 종교 기독교계도 저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 습관의 6가지 기둥. 첫째는 음식 혹은 영양,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수면, 네 번째는 스트레스인데 비프레젠트 하는 말은 현존 의식이라 하죠. 스트레스, 그다음 스테이, 그 다음에 그죠.
스테이 캄하는 건 저기 중독인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love people은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섯 가지 기둥을 이제 생활습관의학, 국제생활습관의학회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기둥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가지 뭐 질병에 감염도 되고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왼쪽에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이 훨씬 더 우리의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 이제 유명한 그 아마 딘 오닛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 아주 그때 대학 의대생 때 그린 그림인데 오늘 우리가 그 수도 꼭지를 틀어놔놓고 아무리 밑에서 걸레질로 물 치려고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병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열심히 병만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수도 꼭지 틀어놓고 물 치우는 거하고 똑같다. 수도 꼭지부터 잠그라. 수도 꼭지 잠그는 것이 생활 습관 의학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린 카툰인데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치료에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뭐 수술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그 베이스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뭐 행복감도 떨어지는 것. 마지막으로 히포크라테스보다 잘 아시는 그런 분이죠. 사람이 어떤 종류의 질병에 걸리는지를 아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질병 종류보다는 사람 종류,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 결론은 생활 습관의 약은 환자 맞춤형 접근이다. 아까 이미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환자의 삶의 변화가 근본적인 치료책이다. 당연히 그게 어렵죠.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은 생활 습관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에요. 왜냐? 사람의 심리가 변해야 되는데 그게 생활 습관이 변하려면 심리가 변해야 되고 심리가 변하는 건 바로 변하지 않아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한 각종 테크닉들이 무슨 그 각종 방법들이 개발돼요. 심리적인 일종의 모델들이고 툴들이죠. 네. 다음 다학적인 협력 진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것이 대체로 긍정심리학은 조금 지나치게 좀 적극적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지 않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성경적 관점과 비교적 일치하는 게 아닌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권적 인간의 모습 비교적 가까운 혹은 적절한 그런 의료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제가 지난 1년간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